안녕하세요.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입니다. 오늘은 픽업 트럭을 타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시장에 픽업 트럭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자동차 업계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면 테슬라 사이버 트럭 곧 출시될 것 같고요. 모하비도 픽업 트럭 모델이 나온다고 하죠. 또 투싼은 이미 픽업 트럭이 개발돼서 미국 시장에는 출시가 됐고, 국내 시장에는 GMC라는 브랜드가 론칭을 하면서 시에라라는 픽업 트럭을 들고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국내 시장에서 픽업 트럭 하면 렉스턴 스포츠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종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겠죠. 확실히 픽업 트럭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화물차 용도로 쓰는데 일상에서도 쓸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같은 용도였다면요, 요즘 늘어나는 수요는 아웃도어나 레저를 위해서 찾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가 두 대 있지 않는 이상 아웃도어를 목적으로 해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픽업 트럭이 실제로 많이 운전하게 되는 건 도심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심에서 픽업 트럭 쓴 리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출발하시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가 픽업 트럭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 콜로라도가 딱 등장하면서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좋은 판매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GM에서는 우리나라에 판매된 수입 픽업 트럭 중에 75%가 콜로라도였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도 그럴만한 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입 픽업 트럭이 지프의 글래디에이터, 포드의 레인저가 들어와 있거든요.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정도 하고요,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풀옵션을 해도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콜로라도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수월했겠죠.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이랑 비교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다 보니까 많이들 두 차를 놓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픽업 트럭을 일반적인 도로에서 탄다는 것, 기본적으로 크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앞에서 뒤까지 전체 길이를 재면 5395mm거든요. 쉽게 비교하자면 카니발보다 앞뒤로 15cm가 더 깁니다. 그리고 높이도 2cm가 더 높아요. 또 디자인이 트럭이잖아요. 트럭이지만 짐차라는 느낌보다는 레포츠를 즐길 것 같은 사람이 타는 차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활동적이고 모험을 즐기고 도전적이면서 뭔가 외향적인 사람이 타는 차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도 같아요. 쉐보레가 광고를 냈던 게 있거든요. 그 광고를 보면 이제 무작위로 이제 연령대별로 사람을 초대해 놓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 결과가 트럭을 타는 남자가 더 섹시하게 느껴진다 라는 거였는데, 그 광고가 선입견을 조장한다 라는 반발이 있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런 트럭을 모는 운전자에 대한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차에 타거나 내릴 때 차고가 높다 보니까 사이드 발판이 있거든요. 그 발판을 한번 밟고 차로 올라타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차를 시승용으로 받아왔을 때 다른 PD들이 그 차에서 내려올 때 또 탈 때 멋있게 느껴지더라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이건 어떻게 포장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마치 제가 나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주변 동료들이 말을 해준 거고요. 저도 거울 보니까 악플은 안 다셔도 저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픽업 트럭이 디자인적으로 도심에서 갖는 매력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차는 시승차다 보니까 여러 기자들이 탔을 거잖아요. 그리고 엄청 험하게 몰았겠죠. 오프로드도 타고 뭐 스키장도 올라갔다 내려온 영상들이 있던데, 이 번호판을 보면 엄청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게 사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오프로드를 넘나들면서 이리쿵 저리쿵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찌그러진 것 같은데, 그게 보기 흉하지 않고 이 차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웃도어를 즐기는 차로는 SUV랑 픽업 트럭을 예로 들 수 있는데, SUV 같은 경우에는 고급 SUV를 타면 어디 스크래치 나면 마음 아프고 또 보기에도 흉하고 하는데,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찌그러짐, 스크래치가 있어도 미관상 덜 보기 흉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걸 더 멋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멋들어진 외관과는 다르게 픽업 트럭을 도심에서 운전할 때 실내에서는 불만족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실내 공간을 축 거로 예상을 하잖아요. 바퀴와 바퀴 사이의 공간이 이제 실내 공간이다 이렇게 많이 예상들 하는데,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가
3258mm거든요. 이게 카니발보다 더 바퀴 공간이 넓으니까 기존의 기준으로만 보면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픽업 트럭은 절반을 뚝 잘라서 트렁크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 공간만 실내 공간이 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보단 안에 너무 좁아요.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무릎 바로 앞에 글로브 박스가 위치할 정도로 굉장히 좁은 상태고요. 운전석을 보더라도요, 운전석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무릎 공간이 넉넉하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뒷좌석은 조금 더 심하게 좁은데요, 앞좌석에서 넉넉하게 자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좁은 무릎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허리가 바닥 서 있습니다. SUV나 세단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공간의 트렁크를 넓히면서 윗 공간에 의자를 기울여서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주는데, 트럭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일자로 댕강하고 잘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를 눕히자니 무릎 공간을 더 희생을 해야 되는데, 무릎 공간이 원체 없으니까 시트도 바짝 세우게 되는 거죠. 픽업 트럭은 공간뿐 아니라 인테리어라던가 편의 장비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콜로라도가 현재 시중에서 신형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거기다가 풀옵션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계기판부터 인포테인먼트, 또 이렇게 편의 장비들의 배치를 보면 2000년대 자동차를 연상케 합니다. 지금 이거 화면 봐요. 손바닥으로 하나 딱 갈아질 것 같은데 안에 디자인도 보면 진짜 옛날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계기판만 하더라도 디지털이 아니라 풀옵션인데 옛날 아날로그식 방식을 쓰고 있고요. 키도 보면 꽂아서 돌려야 합니다. 스마트 키를 이용한 이런 시동 같은 게 안 되는 거예요. 문 쪽 한번 찍어줄래요? 문 쪽을 보면 진짜 예전에 저 이거 20년도 더 전에 티코에서 봤던 거 있거든요. 차 문을 딱 열면 똑 하고 나오는 잠금 장치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진짜 이렇게 말하면 끝도 없어요. 자동차 잠금 해제 열림 버튼을 누르면 최근에 나온 우리가 타는 차들 생각해보면 전자석에 잠금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운전석만 풀려요. 내가 짐을 빼기 위해서 뒷자리를 열고 싶다거나 조수석을 열고 싶다거나 했을 때 잠금을 해제하고 운전석에서 다시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야 다른 차들의 문이 열립니다. 이 차를 타면서 가장 이거 뭐지? 싶었던 부분이 이 무선 충전기인데요. 무선 충전기에 이렇게 핸드폰을 넣으려고 했더니 핸드폰이 안 들어갑니다. 너무 좁아서 핸드폰이 안 들어가서 충전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만 그런가 봤더니 감독님 거 핸드폰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거 핸드폰이 큰 게 아니거든요. 갤럭시 기본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쓰시는 모델이랑 크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삼성은 안 되고 애플은 된다? 지금 이 콜로라도가 미국 차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차별받는 기분이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못 써요. 그리고 이 차 이렇게 큰데 주차 센서가 마땅치 않습니다. 후방 같은 경우에는 후면 카메라도 있고 센서가 있어서 어떻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는 주차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감에만 의주의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래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수동이어서 주차할 때 공간이 좁다 싶으면 이렇게 안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해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옵션적으로 불편함을 따다다닥 나열한 게 이 차를 험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인기를 얻어가는 차종이 있기 때문에 신기술의 적용이라던가 옵션의 구성이라던가 이런 게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차급의 SUV를 샀을 때보다는 옵션 면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픽업 트럭들의 오디오는 대부분 정말 엉망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짐차 느낌이 아직도 있다 보니까 소음이 심해서 노래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지금 이 차에도 보스 오디오가 들어있는데 보스 오디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리를 들어보면 세팅 값이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고, 자동차만 2000년대에서 온 게 아니라 90년대에서 온 오디오를 듣는 것처럼 굉장히 소리가 안 좋거든요. 이거는 그냥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음질이 떨어진 상태에서 듣는 것 같은데 오디오가 보스다 보니까 또 베이스는 강해요. 그래서 쿵쿵 울려주는데 그때마다 여기 플라스틱 쪽에서 찌그덕찌그덕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쉐보레 타호를 시승했었거든요. 그건 SUV잖아요. 거기서 보스 오디오를 들었을 때는 정말 감격할 정도로 사운드가 좋았는데 픽업 트럭으로 딱 넘어오니까 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어차피 보스 넣어줄 건데 세팅도 딱 똑같이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미국스러운 건가?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시면 음질 부분에서는 만족하기 힘드실 거예요. 자, 도심에서 타는 픽업 트럭의 주행감과 승차감은 기대 이상입니다. 특히 트럭이라고 하니까 저는 승차감이 좀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타보니까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나 시트 느낌이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방지턱이라던가 요철을 지날 때 실제로 충격은 조금 덜 오는 것 같아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 모델이어서 트럭에서 왠지 날 것 같은 그 덜덜덜덜덜 하는 느낌 있죠. 그것도 없고요. 굳이 비슷한 승차감을 찾으라면 SUV를 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GV80이라던가 이런 고급 SUV가 아니라 일반적인 스포티지나 산타페 정도의 SUV를 탄다는 느낌인데,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SUV로 만들 수 있는 차를 트럭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SUV보다 더 나은 점도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를 돌 때 SUV도 그렇고 트럭도 그렇고 차체가 높다 보니까 롤링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를 타고 계속 코너를 돌 때 SUV보다는 롤링이 더 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핸들이 조금 더 무거워요. 그래서 핸들을 확확 꺾지 않다 보니까 롤링이 덜 생겼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기본적으로 트럭이라는 것 자체가 짐을 실을 용도로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짐을 실은 상태에서도 코너를 돌 때 조금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SUV보다는 차체 제어를 강하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인 차에서 짐을 싣거나 사람이 많이 탔을 때 무게감이 올라가면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느낌 받잖아요. 근데 트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짐을 싣고 다니는 차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짐을 실었을 때 무게를 가정하고 브레이크를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빠딱 멈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브레이크 압력이 강하게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살짝 밟았다고 훅훅 멈추는 건 아니고요, 지그시 밟았을 때 특정 구간이 넘어가면 확 멈추는 거니까 발끝 컨트롤을 한다면 도심에서도 부담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뒤에 트레일러가 있을 때는 차가 멈췄더라도 트레일러가 계속해서 오면서 이 차를 밀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연결된 트레일러의 브레이크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도 왼쪽에 달려 있습니다. 또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에 중점을 두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데요, 바퀴를 보면 휠 인치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타이어의 바닥면이 평편비가 좀 큽니다. 오프로드를 갈 때 모래나 진흙길에서도 덜 미끄러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미끄러운 길에서도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픽업 트럭을 제가 시내에서 타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오프로드를 위해서 개발이 됐다면 어려운 길에서도 치고 나가기 위한 토크감은 올렸을 텐데 굳이 산길에서 고속으로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내지 못해서 답답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6L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차에 쓰이는 엔진이 쉐보레 SUV 중에 트래버스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엑셀을 밟고 뗄 때 속도감이 붙는 건 그냥 트래버스를 받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3.6L 고배기량 엔진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은근히 이렇게 올라오면서 속도를 낼 때 조금 더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배기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지비 얘기도 살짝 해볼게요. 아무래도 3.6L 엔진의 크기도 굉장히 큰 차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환경에서는 4기통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연비가 생각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공인 연비가 8.4km니까 사실 GV80 같은 큰 SUV, 또 산타페 같은 것도 10 정도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주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차를 직접 운전했을 때 지금 실제 나오는 연비는 최고 연비는 7.1까지 나왔고요, 평균 연비는 7.0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속을 하거나 험하게 몰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공인 연비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3.6L 이렇게 고배기량으로 넘어가면 세금도 걱정이 되는데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상용차로 분류돼서 연간 세금이 3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경제적인 걸 떠나서 이런 픽업 트럭을 타는 아웃도어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환경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조금 전기 픽업 트럭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사실상 픽업 트럭이라고 하지만 도심에서 타기에는 SUV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차가 SUV랑 다른 트렁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 기본적으로 밖에서 볼 때 엄청 큰 트렁크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렁크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동차를 타다 보면 이런저런 짐들이 많아지잖아요. 아무래도 뭐 세차용품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넣고 다닐 수 있고요. 신발 같은 거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는 크지만 뚫려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시 넣고 다니기에는 좀 부담스러움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차체 자체가 높다 보니까 트렁크에 물건을 올릴 때 굉장히 물건을 높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는 가벼운 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허리를 안 굽혀도 돼서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거운 짐을 올릴 경우에는 더 높이 들어야 되니까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트렁크가 뚫려 있어서 정말 불쾌한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차를 가지고 처음 시승을 할 때 식당을 갔어요. 식당에 주차를 해놓고 저희도 밥을 먹고 나왔는데 트렁크에 구겨진 종이컵이랑 담배꽁초, 이쑤시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이틀 탔는데 이런 경험이 있다면 평소에 트럭 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런 경험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있습니다. 트렁크 위에 커버를 덮는 건데요, 옵션으로 100만 원 정도를 내면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뭔가 보완이 되는 트렁크도 생기고 누가 트렁크 안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불쾌한 경험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해결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차량 본 모습으로만 볼 때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뒷좌석의 특이한 점은 픽업 트럭은 대부분 뒷좌석 헤드레스트 뒤에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에 양쪽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뒤에 짐을 실었을 때 좀 가벼운 짐이라면 끄집어내기 편함 용도 뭐 이런 걸로도 쓰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차 환기가 필요할 때 창문을 열면 그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바람이 강하게 오는 게 불편하거나 춥거나 아니면 먼지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느낌이 들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뒤에서 열 수 있으니까 환기는 되면서 내가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아도 되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소소한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쉐보레에서는 이 차 처음에 출시할 때 저 뒷공간이 개를 태울 수도 있잖아요. 강아지를 태웠을 때 강아지랑 소통을 하고 뭔가 물도 주고 밥도 주는 공간이다 라는 설명을 했는데, 강아지를 아끼는 분들이라면,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뒷좌석 저 트렁크에 강아지를 싣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도심에서 타는 픽업 트럭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니까 차종도 늘어날 것 같고요, 수요에 맞춰서 승차감도 점점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플랫폼 위에 껍데기만 씌우면 어떤 차든 만들 수 있으니까 픽업 트럭 국내에서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차가 늘어날수록 소비자한테는 선택권이 더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2차 저차 여차 김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컨텐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컨텐츠에서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이쪽에 있는 컨텐츠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